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지방의 큰 도시에서 무역업을 하는 아버지와 동네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시는 엄마, 그리고 공부 잘하는 언니 밑에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어요. 집에서는 제가 막내라고 공부를 못해도 실수를 해도 늘 잘했다, 괜찮다 그랬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온실속 화초라는 게 딱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공부도 적당히 했고 남들을 꼭 이기고 싶다는 경쟁심도 별로 없었어요. 저와 성격이 비슷한 친구들과 고만고만하게 모여서 수다나 떨고 같이 드라마 이야기나 하며 즐겁게 지냈어요. 언니는 저와 다르게 공부 욕심도 있고 뭐든 잘하려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 거의 1등만 하며 대학까지 갔고, 엄마는 이런 언니를 유학 보내지 않으면 부모 자격이 없다면서 언니가 대학 때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보냈어요. 주변에서는 언니는 저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저는 별 볼 일 없다며 수군대곤 했어요. 특히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있다가 제가 지나가면 들으라는 듯 꼭 한마디씩 했죠. 유진이는 애가 독하게 공부하더니 미국 갔는데 수진이 쟤는 애가 영 불러 터졌다더라. 그러게 자매가 어떻게 저렇게 딴판인가 몰라? 엄마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굉장히 마음을 쓰셨어요. 우리 수진이는 언니처럼 안 해도 괜찮아. 엄마는 수진이는 수진이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다 사랑해. 아빠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는 너 잘하는 거 하면 돼. 난 엄마를 좀 닮아서 그런가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부터라도 그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그래, 우리 수진이 그림 잘 그리잖아. 엄마가 하고 나면서도 그 생각을 못했네. 하고 싶으면 해봐. 라며 엄마는 저의 장점을 칭찬하시면서 용기를 주셨어요. 저는 고2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걸 옆에서 많이 보고 저도 따라 그린 게 몸에 익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갔고 대학도 처음 목표했던 학교보다 좋은 데에 갔죠. 저의 대학 합격 발표 날, 아빠는 너무 좋아서 직원들 전부 호텔에 데려가서 회식을 하셨어요. 엄마도 미국에 있는 언니한테도 연락하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자랑하느라 바쁘셨죠. 동네에 떡까지 돌리고요. 저는 언니처럼 인류대도 아닌데 엄마 아빠가 그러시는 게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어요.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도 집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주는데 제가 진짜 사랑받는구나 그렇게 느꼈죠. 그러다 보니 대학생활도 만족스러웠고 제 자신에 대해 불만도 없었어요. 같은 과 친구들이 취직을 위해서 힘들게 애를 쓸 때도 저는 좀 태평하게 지냈어요. 엄마가 저한테 대학원에서 예술 경영을 공부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예술 경영을 본격적으로 전공한 사람이 많이 없어. 수진이 네가 공부해서 엄마랑 같이 미술 쪽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거창하게 대단한 사업을 하지 않고 미술학원을 한다고 해도 예술 경영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건 차이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대학원에 갈 준비를 했던 저는 취직 때문에 바쁜 친구들보다는 여유가 있었던 거죠. 20대 중반까지의 저는 정말 인생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큰 어려움 없이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공부도 어렵지 않게 했거든요. 아등바등 사는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요.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안 되는 건 그냥 포기하고 되는 거라면 쉽잖아. 왜 사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네. 수진이 너는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도 있고 졸업하고도 취직 때문에 마음 졸일 일도 없잖아. 나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내 생활을 하려면 그냥 안 되는 걸 포기하면 당장 어려운 게 너무 많다고.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가 좀 철이 없나 싶어서 말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쟤들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라며 마음 아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졸업 후 엄마의 소개로 한 전시기획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회사는 해외의 신인 작가들을 초청해 전시회를 개최하는 일을 주로 했어요. 제 명함에는 당당하게 미술전시기획사의 과장 직함이 찍혀 있었어요. 엄마가 그 회사에 투자를 좀 하셨더라고요. 제가 만약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면 그냥 평사원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부모님 덕에 편하게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조금씩 철이 들고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된 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저는 아빠 회사 거래처에 다니는 남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부모님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저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어요. 저는 그 사람의 배려와 자상함에 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할 때에는 속상했어요. 난 이보다 더 나한테 잘해줄 사람 만나지 못할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왜 자꾸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수진아,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언제 손해보게 한 적 있어? 다 너 잘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 너 이제 20대 중반이고 앞으로 남자 만날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부모님도 네가 좀 더 마음껏 네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으면 하시는 거지. 언니라면 엄마 아빠 말 들을 것 같아. 라며 미국에서 아직 공부 중인 언니는 전화로 저를 달랬어요. 하지만 저는 그 남자한테 완전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때 조금이라도 부모님이나 언니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를 했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4-5번은 찾아와서 제가 집안일 하는 걸 보고 자꾸 불평을 했어요. 태준이는 베개 판판하게 다시 해놓지 않으면 잠 제대로 못 자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해서 되겠어? 태준이 된장찌개에 두부 들어가면 안 먹는데 넌 아직 네 남편 식성도 모르니? 소파를 너무 가운데로 몰아놓으면 보기에 이상하잖아. 넌 미대 나왔다는 애가 그렇게 미적 감각이 없어서 어떡하니? 너 행여나 니네 집에 돈 좀 있다고 도우미 부를 생각하지 마라. 집안 살림은 자기가 해야지 남한테 맡기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소파에 앉아서 저한테 여기다 깔아 저기다 깔아 가구를 여기로 옮겨라 다른 데 놓아라 계속 일을 시켰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건 그러다가 남편이 퇴근을 해서 오면 갑자기 걸레를 갖고 나와서 거실 바닥을 닦는 척 하는 거였어요. 얘가 집안일이 너무 서툴러서 나라도 해야지 원. 아우 허리야. 당신 엄마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일하게 만든 거야? 당신이 집에서 공주처럼 큰 건 아는데 이제 나랑 결혼했잖아. 이 집 안주인이라고. 그러면 어른을 모실 줄 알아야지. 그런 거 아니야. 나 하루 종일 어머니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자리에 앉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당신이 오면 저러신다고. 나 이런 식으로 자꾸 억울하게 하면 당신하고 결혼한 거 정말 후회할 것 같아. 진짜 나 너무 힘들다고.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저러니 제가 바보인 줄 알고 저러나 싶어서 한번 크게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조용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는 말없이 시댁으로 갔고 며칠 동안 오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쯤 지난 후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가지 않는 날 집에 오셨어요. 그동안은 우리 집안 가풍을 익히라고 했던 건데 서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집안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어차피 니네 집이지 내가 사는 집도 아니니까. 네 어머니, 신경 쓰시지 않게 잘할게요. 그건 그렇고 태준이 사업하게 밀어주지 그러니? 걔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하려 들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애야. 너 네 앞으로 주식하고 예금도 좀 있다던데 이 기회에 남편 좀 밀어줘. 내조가 다른 게 있니? 남편 성공시키는 거지.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남편한테 사업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나 진짜 내일 한번 해보고 싶어. 맨날 라면 밑에서 일만 하니까 발전도 없는 것 같고
나도 장인어른처럼 성공하고 싶어.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 걸 보고 저는 두 말도 않고 제 주식을 팔고 예금하고 투자했던 것까지 빼서 남편이 사업할 수 있게 해줬어요. 남편은 술을 수입하는 회사를 차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초대하는 등 굉장히 좋아했어요. 남편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저한테 어음을 막아야 된다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고 저나 엄마한테 도움을 청해서 몇 번 자금을 융통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와인 수입도 하겠다며 일을 벌리더니 당연하다는 듯 저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내가 알아보긴 하는데 당신도 이제 사업도 자리 잡았으니까 다른 데에서 자금 융통할 생각을 해봐. 내 돈은 당신 처음 사업할 때 다 써서 없다고. 친정이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 뭐라고? 기분이 좀 찝찝한 게 나한테 돈 좀 해준다고 갑질하는 것 같다. 당신이 뭐 그렇게 대단한 돈이라도 해준 줄 아나 본데 친구들 보면 처가에서 건물도 사주고 사위를 얼마나 대접하는 줄 알아? 당신 집안은 은근히 나 무시하는 거 나 알거든? 그거 당신이 다 이런 식으로 처신해서 그러는 거야. 라며 오히려 화를 버럭 내더니 그 길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공주짓이나 하는 형편없는 여자라고 비난하면서 외박을 하기 일쑤였고 시어머니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 하는 말에 파르르 화나내더니 이제는 남편도 집에 붙어있지를 못하게 만드는구나. 하여간 잘났다 잘났어. 저는 남편 때문에 너무 속을 썩다가 밥도 못 먹고 탈진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갈 때였어요. 점점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이혼을 생각하는데 병원에서 저한테 임신이라고 그러더군요. 8주 접어들었네요. 제일 조심해야 될 때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절대 안정 취하세요. 아이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 상황이 그러니 그저 눈물만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매일이 막막하기만 했지만 친정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친정엄마하고 연락이 잘 안 되더니 아예 없는 번호라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친정에 갔어요. 집은 이삿짐을 옮기느라 온통 난장판이었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이사를 왜 해? 너한테 미리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진 지 좀 됐어. 지금 우리 더는 못 버텨서 처분할 거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알고 보니 아빠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다가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타격을 입었다고 했어요. 아빠는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잃으셨고 그래도 어떻게든 재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셨어요. 저는 거의 매일 잠도 못 자고 엄마 아빠 걱정에 애가 탔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장인장모 괜찮다는 말 한 번 묻지 않았고 오히려 짜증을 내며 집에도 더 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때만 저한테 연락을 하더군요. 저는 얼마 남지 않았던 주식을 모두 처분해서 친정 엄마에게 드렸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 갑자기 건강이라도 나빠지면 병원은 제대로 가야 됐으니 비상금 명목으로 드렸던 거였죠. 그래서 돈이 없다고 했더니 남편은 화를 벌컥 냈어요. 아 진짜 입만 열면 돈 없다는 소리 지겨워 죽겠네. 무슨 거지가 들러붙었나? 그러더니 다시는 집에 전화도 하지 않았고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남편 그림자도 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그 사람 연락 온 적 있어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돼서 그래요. 너는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전화질이냐? 내조 제대로 못하는 게 남편은 되게 단속하고 숨막히게 하는구나. 너 안 만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래? 어머니, 남편이 안 들어오는데 찾는 게 당연하죠. 제가 언제 그 사람을 단속했다고 그러세요. 자꾸 그렇게 억제 부리는 말씀 하지 마세요. 야, 넌 아직도 네가 공주인 줄 아니?
너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집안도 망한 게 어디서 주제를 모르고 설쳐?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냐?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그렇게 걱정이 되면 돈이라도 팍팍 주지 그랬어. 네 애비 망하기 전에 태준이한테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그동안 참았는데 나도 더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그 집에서 나가. 라며 전화를 끊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 집이 망하니까 저렇게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어서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엄마 아빠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 없는데 언니가 하는 충고를 들었어야 됐는데 내가 바보였지. 내가 멍청이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밤새 울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몸을 추스르고 머리도 묶고 남편 회사를 찾아갔어요. 갈 때마다 못 만났지만 오늘은 숨어 있다가라도 봐야겠다 했어요. 만나야 끝을 내든 사달을 내든 할 테니까요. 회사에서는 역시 문 앞에서부터 직원이 저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사모님, 저희도 정말 곤란해요. 사장님이 사모님 회사일 간섭 안 하셨으면 하거든요. 제발 가주세요. 늘 하는 말이었고 저는 순순히 물러나서 건너편 건물의 카페에 보이지 않게 앉아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2시간쯤 지났나? 처음 보는 큰 외제차가 회사 앞에 와서 서더니 남편이 내리더라고요. 제가 일어나서 나가려는데 차에서 웬 젊은 여자가 내렸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요. 저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 다가가는데 점점 배가 아프고 뒤틀리면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태준씨, 이 여자 누구야? 내가 말한 엑스와이프. 지긋지긋하다. 완전 스토커라니까. 아, 그 끈질기게 군다는 여자? 이봐요. 계속 태준씨 괴롭힌 거 다 알아요. 이제 그만 태준씨 놔주고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요. 동정심 유발해서 사람 발목 잡지 말라고요. 남편은 저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보더니 여자 어깨를 감싸고서 회사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회사 경비가 불러준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저는 아이를 잃고 말았죠. 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시어머니가 와 있더라고요. 태준이가 마음이 여려서 너한테 말을 못하겠다더라. 그래서 내가 나서야겠다 싶었어. 너도 봤다며. 태준이 새 여자 생긴 거. 일이 이쯤 됐으니 네가 물러서야 되지 않겠니? 니네 집 망했잖아. 우리 태준이나 우리 집에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저는 더 이상 따질 힘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더군요. 행여 소송 걸 생각은 말아라. 니네 변호사비 낼 돈도 없잖아. 좋은 게 좋은 거니 조용히 끝내자. 알았지?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 몸은 어떤지 별일은 없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가 당했다는 걸 그제야 완벽하게 그리고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 집만 주섬주섬 챙겨서 집을 나오는데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가니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밥을 차려주셨어요.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는데 목이 너무 메어와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수진아, 괜찮아. 네가 인생에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잠깐 시련을 받는다고 생각해. 돌이켜보면 우리 너무 편안하게 잘 살았잖아. 이걸 잘 넘기고 나면 우리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언니 말도 들었어야 됐는데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결국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괜찮다며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는 엄마 학원에서 초등학생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예술중학교에도 붙고 상도 타자 소문이 났고 전공하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성적 잘 받고 싶은 아이들도 몰렸어요.
저는 아이들의 수준별로 반을 나눠서 다른 강사들과 함께 철저하게 눈높이 교육을 하고 그 아이가 어떤 그림을 더 잘 표현하는지 파악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 만족도도 올라갔죠. 저와 엄마가 힘을 합해 열심히 학원을 운영하는 동안 아빠는 일본의 지인과 협력해서 일본에서 다시 회사를 세우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유학 갔던 언니가 박사학위를 따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내가 더 일찍 오고 싶었는데 학위 딴다고 욕심부리느라 우리 집 이런 줄도 몰랐네. 너무 미안해. 어떡해. 아니야. 언니가 신경 쓸까봐 우리가 일부러 연락 안 했어. 우리 지금 괜찮아. 많이 극복했어. 아빠도 일본에서 잘 계신대. 집에 언니가 돌아오면서 활기가 생겼어요. 언니는 큰 투자회사에 스카웃돼서 열심히 일을 했고 저와 엄마도 학원 일을 하며 매일 정신없이 지냈어요. 언니가 돌아오고 몇 개월 지났을 때 언니는 제게 작은 건물을 사줬어요. 나 이런 거 받을 자격 없어. 결혼하고 집에서 돈 가져간 것밖에 없는데 그 결혼도 이렇게 실패로 끝났고.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고 싶어서 그래. 라며 언니는 안 받겠다는 제게 기어이 건물을 사줬어요. 저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프랜차이즈 카페에 세를 줬어요. 처음 생긴 브랜드라서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거기가 마케팅을 잘했는지 곧 손님들로 북적거리더군요. 그러자 제 건물을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수진아, 너 그 사람한테 건물 팔지 말고 좀 기다려봐. 거기가 노른자 땅이라서 돈 더 주고 사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야. 언니 말대로 바로 옆 큰 건물 사장이 웃돈을 주고 제 건물을 사겠다더군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합쳐서 큰 건물을 짓고 메디컬 센터를 만들 거라고 했어요. 언니의 조언대로 저는 건물을 옆 건물 사장에게 팔았고 그 후에는 나눠서 원룸 건물을 하나 사고 외국 주식을 샀어요. 언니가 돌아오고 7년, 저희 집은 아빠는 일본에 계시지만 많은 부분을 회복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전보다 생활력이 강해졌다는 게 컸어요. 수중에 여윳돈이 있어도 저는 계속 일을 했어요. 엄마가 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제가 원장이 되었고 언니도 더 좋은 투자회사로 옮기며 승진을 했죠. 그리고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아빠도 한국에 오셔서 다 같이 모이게 됐죠. 저희는 가족 파티를 열기로 하고 언니 지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 고급 외제차를 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주차를 도와주는 사람이 차 키를 받고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그만 입을 다무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바로 전 남편이었거든요. 당신이 이런 차를 그때 망했잖아. 하다가 엄마 아빠를 보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군요. 아빠는 냉정하게 돌아서서 먼저 들어갔고 엄마도 제 손목을 잡아당겼어요. 좋은 날이니 우리 인간도 아닌 건 상종하지 말자. 여기요. 주차 다른 사람이 좀 해주세요. 엄마의 말에 직원이 달려나와서 전 남편한테서 차 키를 빼앗아 주차를 했어요. 우리 가족은 언니의 예비 신랑까지 함께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회포도 풀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당신 언니 대단한 사람이네.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진작에 알았더라면. 살다 내가 말로만 듣던 이런 일을 다 겪어보네. 진짜 여기서 일하는 거야? 알았더라면 뭐? 우리 언니도 등쳐먹으려고 그랬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한 대 치고 싶으니까. 라며 자리를 뜨려는데 전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사정하더군요. 수진아, 나 그 여자한테 회사 빼앗겼어. 언제 그랬는지 명의도 다 지 앞으로 해놓고 나 회사에 발도 못 들이게 해. 나 좀 도와줘. 응? 당신 나 많이 좋아했잖아. 그랬지. 내가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석어서 당신 같은 걸 좋아했어.
완전 내 인생 흑역사라고. 그러지 말고 나 좀 어떻게 해주라. 당장 급전이 필요해서 그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준다고 하잖아. 그런 마음으로 좀 도와줘. 넌 물에서 건져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놈이야. 내가 한 번 속지 2번이나 니네 종자한테 속을 것 같아? 저리 비켜, 한 대 치기 전에. 진짜 너 많이 거칠어졌구나.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그 말에 제가 진짜 한 대 치려는데 어느새 제 뒤에 오신 엄마가 먼저 나서서 전 남편의 따귀를 3개 때렸어요. 자네가 어디다 대고 이런 애니 저런 애니 하나? 감히 누구한테? 네 애미랑 둘이서 내 딸 공주냐고 조롱하고 유산에서 뒤도 안 돌아본 거 다 똑똑히 기억하네. 장모님, 그땐 제가 정말 어떻게 됐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언니가 레스토랑 사장인 지인을 불러서 전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언니의 지인은 그 자리에서 전 남편을 해고했어요. 다른 직원 손이 끌려나가면서도 전 남편은 저한테 수진아,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울부짖듯 소리 질렀어요. 다음날 미술학원 앞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왔더군요. 초췌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제 태준이 만났다면서? 니네 어디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봤어. 그간 섭섭한 게 많았나 본데 다 잊고 새로 시작하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저 당신이 한 말 똑똑히 기억해요. 우리 집 망했다고 민폐라고 했잖아요. 정말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어려울 때 더 도우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당신 새 며느리가 회사 빼앗고 당신 아들 내쫓은 거 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이래야 세상이 공평하죠. 제가 속 썩으며 산 세월이 얼만데요. 저 예전에 온실속 화초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오면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신청할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가세요. 전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우리 집 좀 살려줘. 응? 저기요. 저하고 댁집하고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차라리 정말 생판 모르는 남을 돕는 게 훨씬 낫죠. 자꾸 이러시면 정말 사람 부를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무릎 꿇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그 뒤로도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저희 학원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결국은 저희가 괴롭힘으로 고소장을 내자 그제야 저희 앞에서 사라졌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전 남편은 아는 사람 회사에 들어가서 물건 관리를 하다가 비리를 저질러 해고되고 여기저기 일용직으로 전전한다더군요. 시댁이 어떻게 됐는지는 그 뒤로 아는 게 없네요. 저희는 아빠가 오랫동안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엄마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저는 언니가 결혼하고 2년쯤 뒤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요. 지금은 딸 둘하고 남편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나쁜 날들을 견디고 버티고 나니 다시 좋은 날이 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더 용감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노력하며 살다 보면 언제고 꼭 좋은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